자, 인문과정 4교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용어정의, 도시공간관리계획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10번의 도시공계획시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 뭐죠? 조금 전에 했죠, 앞 시간에. 기반시설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민들이 그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이 되는 시설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무엇이 있었죠?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운동장, 한강대교 등이 전부 기반시설에 해당하죠. 자, 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배웠죠, 앞 시간에.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새로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치된 것을 정비 또는 개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설치를 결정합니다. 서울 지하철 설치를 결정하려면 서울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이 되죠. 자, 결정되면은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고시라고 해요, 고시. 기본으로 다시 배울 거예요. 고시입니다. 그래서 결정되면은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정 내용을 이제 공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게 돼요. 네. 자, 이렇게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기반시설에서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느냐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로 이름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장가를 가기 전 저희에 대한 호칭은 총각이잖아요. 총각이었어요. 근데 혼례라는 형식 요건을 갖춰버리니까 그때부터 저희에 대한 호칭이 아저씨로 바뀌듯이 똑같은 원리가. 그러니까 그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등을 기반시설로 불러요. 근데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한 시설을 뭐라고 부르죠? 도시공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계획시설 하면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중요 표시를 하나 하시고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기 전에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죠? 기반시설. 장가를 가기 전에 저에 대한 호칭이 총각이었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기 전에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고시한 이후부터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뭐로 바뀌죠? 도시공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광역시설. 위에 도시공계획시설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광역은 뭐죠? 넓은 지역이 아니고요.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말하는 광역은 둘 개 이상, 시 또는 군, 2개 이상의 도시와 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광역시설 할 때 시설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공부했던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러면은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등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 2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이거나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로, 철도,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등은 기반시설 중에서 2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구에 걸치는 시설입니다.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등은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 항만시설이나 공항시설, 인천공항은 수도권의 2개 이상의 도시가 다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광역시설이 되는 거야. 이제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도시와 군이 군 관할 구역에 걸치는 광역시설도 있고,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시설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일단 광역시설.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기반시설 중에서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에 걸쳐서 설치되거나,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죠, 공동구.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공동구가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배워야 되죠. 공동구가 뭐냐면은, 여러분, 서울의 강북하고 강남 중에서 어디가 더 좋아요? 강남이 좋죠. 왜요? 강북은 구도시고, 강남은 신도시니까. 그럼 신도시가 왜 좋아요? 신도시가 좋은 것은 계획도시죠. 사전에 도시 계획을 하고, 도시 계획에 따라서 도시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잖아요. 도로, 지하철 등 기반 시설 제대로 확충합니다. 그리고 도로 밑에 상수도 시설, 전기 시설, 가스 시설, 지역 난방 시설, 통신 시설을 도로 밑에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해버려요. 그럼 지상에 전신주 없죠. 그래서 강남 신도시에 가면은 지상에 전신주 없습니다. 분당 신도시의 지상에 전신주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지 않죠. 일산 신도시도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그 지하에 전기, 통신, 가스, 지역 난방시설 등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지하 시설물을 뭐라고 하죠? 공동구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구가 무엇인지 아셨죠?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 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배설물을 공동 수용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구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지 알면 되고,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 법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의무수준.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데,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의무적으로 도로 밑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지상에 전신주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강남은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로 개발됐잖아요.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도 신도시로 개발됐잖아요.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미리 도로 만들고 밑에다가 도로 만들기 전에 밑에 도로 밑에 무엇을?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지역 난방시설 전부 지하에 공동 수용해버리기 때문에 지상에 전신주가 없는 깨끗한 지상 공간, 도시를 만들게 된 거죠. 그것도 강북보다 강남이 주거환경이 나은, 도시 환경이 더 나은 것 중 하나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 법상 공동구 의무설치 이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2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지상에 전신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동구 무엇인지 아셨죠? 네. 대체로 시험이 잘 나와요. 최근에 와서. 네.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올 만한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가 무엇인지 알고만 기본 이론 시간에 우리가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무엇일까?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도로, 지하철,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 뭐죠? 기반시설. 예를 들면 뭐죠? 도로 등이잖아요. 그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하여 고시하면은, 즉 도로 등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합니까? 앞에 배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읽어볼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여기 기반시설 하면 틀려버려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
부산시당만 건설사업 등이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한강대교 만들고 잠실 야구장 짓고 고척동에 야구 동경기장 건설하고 전부 서울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서울시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용어를 준비하셔야 돼요. 도로, 지하철, 학교,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도시민의 생활에 기본이 되는 시설을 뭐라고 하죠?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에 관하여 도시공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도시공 계획시설. 그 도시공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4번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 이 14번 있잖아요. 14번 도시공 계획 사업이고, 통째로,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죠. 5년 됐어, 5년. 5년 전에, 다음 좀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 세 가지 사업을 모두 고른 문제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나왔죠. 도시공 계획 사업. 중요한데요? 제가 다른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에는 국토계획법상 방금 공부한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가, 즉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를 만들고 학교를 짓고 고척동 야구 돔경기장을 건설하고 도시공 계획 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상 신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 아까 정비 사업 3개 들어봤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이 3가지 사업을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에는 즉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한 사업을 도시공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도시공 계획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공 기본계획과 도시공 관리계획이 있는데, 아까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은 도시공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도시공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은 법적으로 3개뿐인 거예요. 이 3가지를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죠? 도시공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있다.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진짜 중요했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했고요. 15번도 매우 중요해요. 성장관리계획고요. 성장관리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 2개 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 성장관리계획구역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꼼꼼한요. 기본적인 개요를 잡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진짜 3분의 1이 이해 위주로 쉽게 풀려갑니다.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시험에서 합격할 점수는 그들이 받아낼 수 있죠. 가끔 말씀드리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국토계획법상 도시공 계획 사업이란 도시공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외워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멋지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앞에 집중하시면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서울이고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합시다. 서울시 도시지역이에요. 행정구역은 서울시인데 서울시 관할구역, 서울시 행정구역에 속하는 모든 땅이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건 아니에요. 서울이지만 도시적 외, 도시적이 아닌 용도지역도 있다는 거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배울 거예요. 관리지역이 있고요. 관리지역.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도시지역 밖에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있고요. 표현을 보셨죠? 농림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어요. 이 세 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 밖의 용도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세분되죠? 도시지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아까 4개로 구분됐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그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주택단지, 유통단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고, 즉 개발 용도라는 거고,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라는 거고, 대부분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주택단지로 개발돼 버렸고, 서울시 상업지역은 이미 유통단지로 다 조성이 됐고요. 공업지역은 이미 첨단 산업단지 등이 다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땅 사서 누군가가 주택단지 개발하겠다고, 그죠? 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네. 허가 신청된 건수가 서울시청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전부 대부분 개발이 완료돼 버렸기 때문에. 근데, 서울시 녹지지역은 녹지 보전 목적이에요. 보전 목적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이 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은 개발이 유보되어 있거나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에요.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대부분 미개발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지금 누군가 땅 사서 유통단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개발하겠다고, 농수산물 가공시설 설치하겠다고 서울시장의 허가 건수, 개발이 허가 신청이 이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이 허가를 내주면은 전부 공장 짓고,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짓고, 유통단지 조성하고, 농수산물 처리시설 설치하고 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전원주택 짓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옆에 공장 지어버리고 축사를 지어버리면은 공장하고 축사 사이에서 전원생활이 안 되잖아요.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성장을 마음속 따라하세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의 성장을 관할 시청 문책에서 관리를 하려고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에요. 법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법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나왔잖아.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으로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O 묻겠습니까? X. 그게 시험 문제,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이 뭐죠? 따라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은 개발이에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성장관리계획이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뭐라고 하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장관리계획 어디에 지정되죠? 녹관농자 안에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관할 시청, 군청의 해당 지역의 개발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성장관리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장관리구역, 누가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이 관리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성장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관할 시청군청에서 수립한다니까. 성장관리계획을 누가 지정합니까? 관할 시청군청에서 지정한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누가 지정하죠?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지역은 시장. 군지역은 군수가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를까?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인지 말하는 연습을 안 못해요. 누가 지정하는지 외우기만 해요. 암기만. 암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개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장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연습하시라고. 책부 전공 말하면은 정확하게 개념 정의를, 개념에 관한 이해를 하신 거거든요. 아셨죠? 네. 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성장을 관할 시청 군청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이 허가해 주는 게 아니고 도로, 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 이 성장관리계획에 어떤 기반시설을 배치해 줄 건지, 성장관리계획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 블록별로 이 지역은 유통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까? 여기는 전원주택 위주로 개발을 해줄까? 여기는 산업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까? 여기는 농수산물 가공시설 위주로 개발을 해줄까? 그러면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관리계획 구간에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읽어볼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서는 즉 관할시청군청에서는 관할시청군청이잖아요, 그죠? 관할시청군청에서는 녹간농자, 이건 줄 거예요, 그죠? 녹간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보존환경지역 중에서 녹간농자 중에서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관할시청군청에서. 이해가 되죠. 나중에 그때 이제 성장관리계획으로 무엇을 정하는지 등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시 멋지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기본이론 시간에 여러분은 이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계획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죠. 중앙행정기관은 아까 제 시간에 배웠죠. 네. 국토교통부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 시간에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전부 중앙행정기관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이제 국가계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중요하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진도가 어디에 나가느냐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저희들이 공부한 거 오늘 제일 먼저 뭘 공부했죠?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국토계획법이라 그래요. 국토계획법상 행정계획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행정계획 체계를 배우는데, 제일 위에,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죠. 네,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된 지역이라면,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와 군 단위로 행정계획이 수립됩니다.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입니다.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죠. 이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도시와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와 군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면은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6개 이제 배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자, 그 6가지 정책을 도시와 군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6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6개잖아요. 그죠? 1번 용도지역과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제한공구역과 시가버처준구역과 수단조언보호구역, 뭐죠? 용도구역이죠. 자,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세 가지를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6개를 공부했죠. 자, 이 시간부터, 지금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용어에 관련된 어떤 총론적인 부분을 공부했다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 1번 용도지역 편에 들어가는 거죠. 용도지역 편이 끝나면은 용도지구 편, 용도구역 편 이렇게 진도를 받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용도지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의의 그리고 국토위에 지정된 용도지역의 종류 21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 땅은 용도별 종류가 21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 사람은 성별 기준으로 2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이 땅을 어떤 용도에 쓸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건지, 이 땅은 개발하고 이용하지 않고 이 지역은 보존할 건지, 이렇게 용도별 종류가 21가지입니다. 배우고요. 21개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배우고요.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에 내 고객이 땅을 샀을 때 어떤 용도지역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떤 개발행위를 못하는지 용도지역에서 행비제한 그리고 용도지역에서의 금폐율, 용적률 등을 지금 학습할 거예요. 자, 용도지역의 의의와 종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도지역의 의의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구경만 하시고 의미를 부여하고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계예요,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세부 일단은 그 개념을 제가 잡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용도지역이 무엇일까? 한 방에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단위로 합니다. 전 국토를 단위로 지정돼요.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도시지역과 그리고 관리지역과 그리고 농림지역도 있고요. 농림지역과 그리고 뭐죠? 아까 들어보셨죠? 네. 자연 환경보전지역입니다. 자연 환경보전지역이 있어요. 보전지역. 크게 용도별 땅의 종류는 4가지예요. 네. 4가지인데 이 중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헌법 아래의 법률, 그 밑에 명령, 대통령령이 있죠. 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돼요. 세부적으로 나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도시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면은 4개가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일단은 4개가 있습니다. 4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4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이 돼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되면 이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16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안에는 서울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서울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도시지역 안에는 모두 몇 개? 16개 용도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16개를 배우게 돼. 너무 재밌어요. 정말 설명 잘해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적. 관리적 세계를 오늘 배울 거예요. 이게 입문과정 아니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배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리적은 도시 주변에 있는 땅이에요. 서울은 도시지역이고 도시 주변은 관리지역이에요. 서울시 주변은 관리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서울시를 에워싸고 외곽순환도로가 있고 외곽순환도로 안쪽은 대부분이 도시지역이고 외곽순환도로 외부는 관리적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100%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다고 상상하시면 쉬워져요. 그 관리적인 세계가 있는데 잘 보세요. 진짜 현장을 알아야 되거든. 공법은. 법은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할 때 전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공법을 자꾸 암기할 것이 많은 고민이라고 늘 하잖아. 수업 시간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보십시오. 가장 좋은 암기는 이해가 반복되는 거죠. 이해가 반복되어서 기억되는 거. 잊어버리지 않잖아. 보십시오. 서울시 주변에 산이 있습니까? 있죠. 서울시 도시적 주변에 산이 있잖아요.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있어.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농림지로 지정해서 농사 지어야 돼요. 맞죠?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서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보이면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산림을 보존하고 농림업을 진흥시켜야 돼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죠? 도시지역에 가깝잖아요. 도시는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이 확산되니까.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이 지역은 원래는 농림지로 지정해서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로 지정하여 농사만 짓도록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거야.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붙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그러면은 서울시 주변에 전답, 가순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주변에 산이 보이면은 생산관리지역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생산관리지역은 본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인데 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도시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면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농림지역에 준하여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해야 될 땅이라는 뜻이에요. 농림지역에 사촌점 되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주변에, 서울시 주변에 자연 환경 보존이 필요하거나 수자원이 물과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물도 있고 자원이 있고, 즉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 양식장이 있어. 바다도 있고 김양식장도 있고 바지락이 있어. 그러면은 물과 자원의 보존이 필요하잖아요. 수자원의 보존, 서울시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그리고 인천 같은 데 아름다운 해안선 보존이 필요하거나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그리고 생태계 보존,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 등이 필요한 곳은 원래는 자연환경 보존적 지정 대상이에요. 근데 도시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하거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하여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보존관리지역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 대상이지만 그 위치가 도시지역에 가까워서 자연환경 보존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면은 보존관리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은 얼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사촌점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땅 사면은 얼추 자연환경 보존지역만큼 개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을 하여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싸요. 그래서 서울시 주변의 땅을 살 때 보전관리지역의 땅 사면은 큰일이에요. 왜요? 개발로 인하여 토지 가치가 상승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떨어지니까. 싸고 좋은 땅은 여러분에게 안 가요. 싸고 좋은 땅 없어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 사촌점 되는 땅,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점 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라고. 이 가운데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으로 지정해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이라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됐겠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없는 땅이다 이 말이죠. 보존 가치가 없는 땅은 도시에 갖고 오면 이런 지역은 낭개발합니까?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까?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신도시에 편입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에 편입을 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이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붙이게 된 거예요. 도시지역에 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사촌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은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땅 3개,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은 계획관리지역. 국가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할 몫으로 지정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 되니까. 그러면은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땅은 계획관리지역. 땅값도 제일 비싼 거죠. 비싼 땅을 사야죠. 그죠? 나란히 있지만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의 땅값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구나. 그렇게 해서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은 3개가 있죠.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지역을 잠깐만요. 여러분 관리지역을 여러분 교재 와보세요. 관리지역 와보세요. 교재 13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교재 13페이지 보시면은 관리지역이 3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여러분 교재 13페이지죠.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사촌쯤 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 즉 도시지역의 관계를 고려할 때 미칠까요?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본래는 자연환경 보전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도시지역의 개발이 확산되니까 현실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된다.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이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의 사촌이죠. 그래서 농업, 임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줄 것이죠. 현실적으로 농림지역,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뭐죠? 생산관리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곳에 밑줄을 그으면 수업을 잘 들었구나 라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3개를 줄 겁니다.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거 1번. 계획관리지역이 뭐죠?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두 번째,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이에요. 제한적 개발과 이용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3번. 그렇게 해서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 3개를 미줄 것이야 됩니다.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계획관리지역이죠. 계획관리지역 지정 목적 몇 개? 3개. 이거 볼까요? 도시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과 개발이 허용되는 땅, 그리고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땅,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가 있죠? 3개. 생산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과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도시지역이 세분된 16개를 배울 거예요. 오늘 이제 도시지역밖에 5개를 배웁니다. 농림지역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림지역은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농림지역은 그림을 보시면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예요. 뭐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슝 빠져나갑니다. 틀을 슝 빠져나가니까 처음에 보이는 들판이 보이고 주변 산이 보여. 생산관리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들판을 가면 두 번째 터널을 슝 빠져나가면 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임야가 보이고 전락하수는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농림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농림지역이 무엇입니까?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도시지역부터 가까운 곳입니까? 도시로 멀리 떨어집니까? 도시지역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보통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13페이지 봅니다. 13페이지 동그라미 3번 농림지역에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아직 밑줄 긋지 말고.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등 노서. 지금도 밑줄 긋습니다. 농림업의 진흥.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 산림의 보존이 목적이 되고 지정 목적이죠.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죠. 자, 도시지역법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이 목적이고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농어가 주택, 농민과 어민들 주택 정도만 개발이 허용돼요.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이 이용해야 될 축사를 짓거나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정도만 허가가 나요.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아이들도 초등학교는 서울로 유학 보내지 않고 동네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초등학교 정도만 개발이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 땅이구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여러분 교재 봅니다. 교재 밑줄 그으십시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자 농림지역 바로 밑에 있죠. 자연환경 밑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물과 자원이죠. 바다도 있고 김양시장도 있고 수자원 보존이 필요하죠. 해안, 아름다운 해안선 3번, 생태계 4번, 상수원 및 문화재 5번, 그리고 그 뒤에 보존을 동그라미 5개 보존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옵니다.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그리고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 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것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수도물은 어디서 가져오죠? 청평댐이나 양평댐에서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청평호수 주변 지역은 수자원 보존, 상수원 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자연환경 보존으로 꽁꽁 묶여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은 보십시오. 목적이 이 땅은 국토가 오는데 이 땅은 자연환경 보존, 수자원 보존, 해안 보존, 생태계 보존, 상수원 및 문화재 보존, 그리고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이 목적이니까 이런 지역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위한 농어가 주택이나 역시 초등학교 정도의 건축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개발 행위는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가가 웬만하면 땅값이 참 싼 곳이다. 우리 일반인들이 외지인이 함부로 땅 사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과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별하여 정하고 그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가 이거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행위 제한이라고 그래요.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또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음 주에 배우죠. 건폐율과 이 세 가지를 규제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용도지역이란 전 국토를 대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를 하여금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 제한, 용도에 맞도록 금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가함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용도지역 안에서 도시지역의 세분, 도시적 세분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진도를 도시적의 세분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강의가 그 회차 수가 거듭될수록 정말 강의의 진심이 전달되고 좋은 강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